그 고위급 탈북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통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에 탈북한 고위층 외교관과 김정은 시대에 탈북한 고위층 외교관의 숫자가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북한의 상위 1%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던 자유를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대한민국은 그 성공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 증가 추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탈북한 고위급의 북한 엘리트 외교관은 2013년 11월에 대한민국으로 오신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참사로 지냈던 리일규 참사가 있죠. 또 그 전에는 태영호 공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쿠웨이트에서 대사 대리를 지내시다가 오신 류현우 대사 대리도 있고, 리성길 이탈리아 대사 대리도 있고, 많은 외교관들이 2015년 이후에 정말 많이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의 탈북 증가, 또한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 고위급 탈북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통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에 탈북한 고위층 외교관과 김정은 시대에 탈북한 고위층 외교관의 숫자가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정은 시대에 2.5배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것은 우리가 뚜렷하게 증가의 추세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일 체제에서 엘리트들이 느꼈던 그 삶의 만족도라든가 혹은 이 체제가 앞으로 존속할 수 있겠다라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즉 엘리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생존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체제, 그러니까 북한 체제 안에 있는 엘리트들이 무조건 김정은 체제가 마음에 들어서 너무나 완벽해서 그 체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입장에서 이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든가 혹은 이 체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든가 혹은 본인의 자녀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매우 걸림돌이 된다든가 등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김정은 체제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넘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안에 핵심적인 그 이유는 공통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이 김정은 체제 하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주로 갖고 있는 불만은 어떤 것일까요? 주로 갖고 있는 불만들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북한의 엘리트들은 다 해외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북한이 외부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합니다. 즉 북한 체제에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오로지 그 세뇌를 강요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해외에 나오게 되면은 그 모든 세뇌가 깨지는 것이 3개월, 4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3개월, 4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이라든가 불합리함이라든가 비인도적 행위라든가 반인권적 범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엘리트들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불만을 넘어서서 가장 큰 것은 신뢰가 없습니다. 즉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러면 신뢰가 없음에도 그 체제를 벗어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김정은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과연 무엇일까? 만약 그 대안이 들어섰을 때 북한이 과연 잘 굴러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신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혹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와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런 대안이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존속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안이 훌륭히 김정은 체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한다면 저는 북한은 매우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합니다. 공부를 일단 정말 잘해야 되고요. 정말 잘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 시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은 또 특별하게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아니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어떤 경제적인 능력과 혹은 이제 그 집안의 토대가 받쳐줘야만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면 북한에서는 인생이 펴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북한 상위 1%의 삶은 어떤가요?
뭐 북한의 엘리트 상위 1%라고 했을 때는 뭐 돈은 많이 벌겠죠. 예, 돈은 많이 벌고 뭐 수십만 달러를 벌 수도 있고 10만 달러가 넘는 대동강변의 아파트에서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도 할 수 있고요. 또 자녀들은 뭐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든가 이런 매우 고위급 학교들, 매우 그런 상류층 학교들에 보내서 김일성 종합대까지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상위 1%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던 지간에 자유를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그 개개인의 삶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느낀 점이 그런 것이었고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지금 한국에 와서 한동안 지금은 가족도 생겼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대한민국의 중산층으로서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대학생 때에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살았죠. 북한의 삶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북한에서 살던 때보다는 부족할진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 마음적으로든가 혹은 제가 느끼는 그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그 풍만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만족감을 저한테 줬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엘리트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큰 돈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좋은 뭐 마이바흐를 타든 뭘 타든 단 요만큼도 부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들 역시도 한국에 사는 본인들이 매일 보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본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부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포인트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단 요만큼의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불만이 자리 잡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평범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외교관들이 탈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에 파견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고 북한 엘리트 탈북을 막기 위한 북한의 대응이 있나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북한도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관들을 파견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어떤 외교를 포기한다는 것과 동치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어떤 외교관들 탈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외교관들은 내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외교관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의 탈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하나둘씩 심어두죠. 예컨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아들 한 명이 있으면 아들 한 명은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한 명은 꼭 북한에 남겨두는 그런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그 자녀를 묶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교관들이 이제 해외 나갈 때는 압니다. 본인들이 만약 한국으로 가게 될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 그것이 어떤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형이라든가 혹은 본인의 뭐 아버지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사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모든 출세길이 막히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은 평양에서 살 수도 없게 되고 다양한 방면으로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평범한 삶을 못하게 막아놓거든요,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을 인질로 삼는 이 북한의 고질적인 그런 압박 때문에 많은 그 외교관들이 탈북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층 탈북이 북한 내부 체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엘리트의 탈북이 이어져야 되고요. 지금까지 물론 우리 기준에서는 꽤 많은 탈북민들, 특히나 엘리트들이 넘어왔다라고 하지만 북한 전체 엘리트의 그 베리에이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고요.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탈북민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넘어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북한 엘리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엘리트들도 주판화를 챙기겠죠. 만약 내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 어떤 대접을 받을지 혹은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주판화를 굴릴 겁니다. 자, 명백한 것은 북한에서 엘리트였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엘리트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넘어오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제로 베이스가 되고 여기서는 오로지 경쟁에 의해서 자유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보다 명확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대한민국은 그 성공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그 노력과 그 정열과 그런 것들을 한국의 시스템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북한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내가 정말 잘 살아보겠다라는 의욕이 있어도 경쟁 관계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못하는지는 개개인 차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들 입장에서도 만약 본인들이 한국에 갔을 때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의 그 보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든다면 그들의 탈북 행렬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라든가 신뢰라든가 그런 것들은 더 균열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우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이 그들한테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전해지는 것에서 매개체는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얼마나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여부가 전해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북한 엘리트임에도 탈북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뭔가요? 뭐 제가 여타 다른 방송들이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의 탈북 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꽤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이 채널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베이징으로 유학을 나갔을 때 유학을 나가서 제가 그 돌아본 북한의 모습, 즉 북한에서 살 때는 몰랐던 그런 북한의 현실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저의 그 충격과 그리고 그 분노와 배신감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탈북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북한 안에 있을 때는 저는 거의 모든 북한 사람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듯 북한 체제가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았고 뭐 김시일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좋은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흔히 북한 방송을 보면 위대한 영도자라고 꼭 그 경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영도자라는 경어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유학을 나와서 인터넷을 접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 뭐 한국에서 온 친구들과 마주 앉아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뭐 흔히 우리가 언론에서 뭐 엘리트 출신 뭐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엘리트로서 북한에서 살았던 그 저의 배경,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과거가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 정당하게 어떤 우리 집안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경쟁, 그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 제가 그런 부를 누리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매우 기형적인 구조에서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소수로 정해져 있고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그런 현실을 마주했을 때 죄책감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그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었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좀 해보다가 결국 그 모든 활동들이 발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특집이라든가 혹은 다른 채널에 가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4월쯤에 책을 나오는데요. 자서전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자서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써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북한 매체의 공식 반응은 어떤가요? 북한 매체는 계엄이 일어났을 때 약 일주일에서 약 10일 정도를 아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김정은조차도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깜짝 놀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랐다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왜 계엄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이유가 초반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했죠. 그러니까 이게 계엄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 좀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웠는데 마찬가지로 북한도 왜 계엄을 일으켰지? 그러니까 계엄을 일으킨 배경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북한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북한이 지금 간첩들을 정말 많이 파견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간첩들이 다 잡혔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러다 정말 쳐들어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북한이 지금 많은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가 좀 텅 비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북한은 뭐 맨날 미사일 도발하면서 뭐 위협하는 것 같지만 속은 굉장히 떨립니다. 이러다가 지금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절반가량을 러시아에 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죠.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고 만약 쳐들어오면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당분간은 매우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 그 계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거나 혹은 뭐 이것에 대해서 한국을 비판하거나 이러면 그것이 계엄의 정당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북한의 그러한 도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봐라, 북한이 저렇게 도발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 계엄의 정당성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 열흘 가까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지냈다. 그 이후에 조금씩 그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북한도 이제 한마디씩 거드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은 늘 언제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줄 알았다 윤석열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의미 있게 들을 만한 비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과 지도층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도층은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북한은 늘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국은 국민들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이 매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선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도 어쨌든 뭐 탄핵이 지금 뭐 헌재로부터 인용이 된 건 아닙니다만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고 탄핵을 바라지 않는 국민들의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국민 여론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협적이죠. 바꿔 얘기하면 북한 주민들이 만약 그 탄핵이라든가 계엄이라든가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의 그 민주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똑같이 그런 것들을 북한에게 요구한다면 북한 당국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일어서서 저렇게 목소리를 내면 권력을 교체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고위층들은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접했겠지만 북한의 대다수 일반 군중은 여전히 이 사태를 구체적으로는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북한의 대남 정책과 군사적 움직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북한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곧 몰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 대목에서 드러난 점은 북한은 언제나 그러했듯 대한민국의 몰락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드러난 셈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긍정회로를 그리고 있나 봐요. 자신들만의. 대한민국이 몰락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그 회복력에 그리고 우리의 그 탄력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는 언제나 위기에 놓일 수 있고 지금이 위기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위기에 놓일 수 있고 다양한 개체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회복 탄력성도 있다라는 점이 저는 북한이 알았으면 하는 점이고요. 하지만 군사정치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현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즉 한국의 상황이 어지럽고 한국이 지금 대응을 적절히 못한다고 해서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시절은 아닙니다. 왜냐? 북한은 지금 트럼프를 만났거든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러면 한미동맹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해체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맹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만약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어떤 도발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북한이 원하는 한미동맹 해체는 있지 않겠죠. 오히려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현재 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은 작년 초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남남으로 살자 혹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끊고 아예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가 주요 지금 입장이고 스탠스거든요. 오히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트럼프와 맞아서 뭘 더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하지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개입해서 뭘 하겠다라는 의지는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우리 정치 상황에 개입해서 북한이 마음대로 북한의 의지대로 우리의 정치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자꾸 내비치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일단 북한은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의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한류 얘기도 했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 보도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그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부러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는 모든 영향력을 차단하고 싶어서 남남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북한은 결국은 실패했고 못 살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크게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포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김정은은. 계엄 탄핵, 체포영장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정세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엄청나죠. 대한민국 기준에서 본다면 뭐 계엄이라든가 탄핵, 국회에서의 탄핵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체포가 되었고 또 앞으로 탄핵 심판이 조금 가속화되어서 2월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지금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커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가능성이 조금 차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사회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의 시점은 더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치 체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왜 비관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뭐 싸움 날 것 같아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글쎄요. 우리가 앞으로 더 어려운 싸움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싸움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로 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트럼프 취임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집권 때처럼 북한에게 접근하려고 할 겁니다. 즉 그런 어떤 스몰 딜이 있고 빅 딜이 있거든요. 외교가에서는. 스몰 딜이라는 것은 실무 협상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딜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빅 딜이라는 것은 결국은 큰 틀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서 거국적인 합의를 이루는 걸 우리가 빅 딜이라고 부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빅딜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크게 지르고 그 크게 지르는 속에서 본인이 정확히 원하는 만큼의 포인트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적인 사업가 형태의 그 사업가적인 그 기질을 외교에서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를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뭘 들어준 건 없어요. 마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말 친해서 뭐 베스트 프렌드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줬느냐?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선에서 매우 큼직큼직하게 북한을 다루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보면 북한은 1기 때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기 때만큼 서로가 뭐 3번 이상 만나서 뭐 악수도 하고 뭐 마이 프렌드 뭐 서신을 주고받고 그 정도의 브로맨스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유는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김정은은 2번 다시 트럼프의 그런 화려한 언변술에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계엄, 탄핵과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스티브 배넌이라든가 그런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전략 수석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트럼프의 두뇌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되게 악마 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스티븐 배넌. 근데 스티븐 배넌이 한국 이슈, 특히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관련돼서 이제 좀 입장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었고요. 스티븐 배넌이 운영하는 그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 팟캐스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리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 사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입장과 중국에 대한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잡게 되면 앞으로 한미동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지금 미국은 최강도로 중국을 압박하고 싶어 하는데 그 전선에서 만 한국이 이탈한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어느 유튜브를 가든 어느 방송을 가든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정보의 과잉 시대입니다. 정보의 과잉 시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자기 중심을 잡고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자가적인 판단으로 모든 사안을 보실 수 있으려면 저는 정말 다양한 정보를 접하시고 일방적인 얘기,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채널들보다는 좀 다양한 일반적인 얘기를 들으셔서 그 안에서 본인이 중심을 잡고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본인만의 기준에서 본인만의 시각에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짜뉴스,
거짓 선동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한 분간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접해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도 우리 시민들이 중심을 잡고 옳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휘둘리기보다는 본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시사를 보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지랖이고 충분히 이미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해지고 민주주의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정보의 과잉 시대 속에서 본인만의 확실한 입장을 정하느냐인 것 같습니다.